당시 공장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누구일까? 나쁜 사람은 바로 나뿐인 사람. 와우. 그러고 보니 또 그러네요. 항상 그 닫힌 자유만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나쁜 사람이 아닐까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이 일제강점기에 살던 정말 독립운동가들은 나만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까지도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정말 이분들만큼은 정말 기억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일제강점기 또 샛별처럼 빛나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자, 기대하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1920년대는요, 10년대와 좀 다릅니다. 이유는 앞에서 제가 3.1운동을 이야기했잖아요. 3.1운동의 결과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일본이. 이게 무단 통치, 그냥 몽둥이를 때리는 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였구나. 좀 더 교활한 통치 방식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 통치 형태를 바로 소위 문화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소위 문화 통치 시기,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그런 통치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래도 약간의 틈이 좀 보인단 말이죠. 어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1920년대 한번 볼게요. 1920년대 그래서 굉장히 활동 그 분야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 각각의 진영들의 활동을 볼 텐데요. 먼저 국내입니다. 자, 이 민족주의 진영이 전개했던 형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족주의 진영은요, 이 실력 양성 운동으로 1920년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한말 애국개몽 운동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 애국개몽 운동의 노선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국개몽 운동의 노선에서는 뭐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식산흥업 뭐 이런 걸 굉장히 관심을 가졌잖아요. 마찬가지로 1920년대 이 민족주의 진영도 그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물산 장려 운동이 있고요. 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고요. 또 문맹퇴치 운동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로 전개했던 그런 방식인데, 물산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식산흥업일 수 있겠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나 문맹퇴치 운동은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애국개몽 운동의 노선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산장려 운동부터 한번 볼게요. 이 물산장려 운동은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국산품을 쓰자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산장려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설명드리면,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정책을 배울 때 1910년대와 20년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1910년대는 회사령 이런 걸 만들었는데 20년대 들어와서 회사령을 폐지했다. 1910년대만 해도 회사를 세운 데 있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허가할 필요 없이 20년대 회사를 신고하면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회사령도 폐지가 되고 관세도 폐지되었다. 즉 20년대는요, 일본 대자본이 쉽게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랬을 때 민족 자본들이 받게 되는 타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자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 자본이 쉽게 들어온다면, 그죠? 회사령이 폐지되면 우리도 스스로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열리겠지만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그 자본가들이 우리 거 좀 사주세요. 국산품 좀 사주세요. 라고 하는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회사령과 관세 폐지, 일본 대자본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 국내 자본으로서는 애국심이 호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물산장리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 게 있습니다. 물산장리 운동과 한말에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여러분들 바로 나라빚 갚기 운동이었죠. 그 나라빚 갚기 운동,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은 대구입니다. 반면에 1920년대 국산품을 사자는 이 물산장리 운동이 시작된 곳은 평양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리 운동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구분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우리 걸 사줬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대거 우리 것을 쓰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일제강점기 이 일본 놈들 말이야 우리 거 싸줘야지 그런 거 사면 안 돼! 라고 하다 보니 우리 것만 사요. 자,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너무 우리 것만 쓰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져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안 돼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경제학 가장 기초적인 원리잖아요. 그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돈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자, 이때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세력들, 사회주의라고 하면 여러분들 노동자 농민들이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이 주도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 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노동자들, 가난하고 헐벗은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물산장려 세력이었다. 아니 나는 애초부터 국산품을 싸왔던 사람인데 왜 국산품 가격을 올리냐 이거죠. 이런 사회주의 세력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물산장려 운동은 힘있게 전개되지를 못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비판들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는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이 소위 문화통치로 오면서 1910년대 그 차별,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그 차별들을 많이 완화시켜요. 일제가 이제 20년대 와서 이 2차 교육령을 하면서 똑같이 학제, 초등도 6년, 일본이나 조선 다 똑같이 6년, 뭐 이런 식으로 대학 교육도 가능하고 똑같이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이 2차 교육령 한일 학제가 같아진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학을 하나 만들자. 우리 한국인이 운영하는 대학을 하나 만들자. 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1920년대에 예. 근데 이제 일본이 결국은 이제 대학을 하나 세우죠. 이게 바로 이제 경성제국대학. 그러면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그 어떤 방해의 어떤 그 결과가 경성제국대학이고 이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 바로 지금의 서울대학교. 네, 서울대학교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 이쪽이 연결되면 서울대학이 이런 게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맹 퇴치 운동은요, 바로 문자 보급 운동과 연결되는데요. 특히 이건 조선일보에서 주도했습니다. 30년대에 가면요, 이 문맹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브나로드 운동이 있어요. 그건 동아일보에서 주도를 하고요. 20년대 후반에 조선일보가 이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하고 있더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는요, 경제와 이 교육 쪽, 이쪽 분야에 지금 집중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주의 진영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은요, 쟁의입니다. 쟁의가 뭐냐면 투쟁, 네, 파업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자, 이 사회주의 진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재산을 부정합니다. 노동자 농민이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 사회주의를 만들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좀 달라요. 민족주의 진영 내부는요. 민족주의 진영 내부는
그 민족 안에 자본가도 다 들어가 있고 노동자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민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지금 벗어나자 뭐 이런 걸 주장하는 반면 사회주의는 철저히 그 안에 노동자와 농민 중심이에요. 일본 자본과 조선 자본과 다 똑같아요. 사회주의 내부에는 민족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노동자, 농민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연대가 가능한 거예요. 노동자들끼리.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 공산당 선언 맨 마지막 서문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문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달라요. 지향점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는요. 쟁의를 주로 앞세우는데 소작쟁의와 노동쟁의가 있습니다. 소작쟁의는 농민들, 노동쟁의는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파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작쟁이의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암태도는 어디냐면 목포 앞에 있는 섬이에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를 전개하는데 1923년이죠.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이 암태도에 있는 지주가 문씨일가인데 이 지주가 소작료를 어마무시하게 올리는 거예요. 정말 이 지주들의 어떤 이 횡포 이게 엄청났죠. 그래서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를 했던 이 농민들을 잡아간 거야. 그래서 풀어내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태도에서 배를 저어가지고 목포까지 오는데 이 배를 저으면 한 6시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와, 이거를 목포에 와가지고 그 목포광장 그 앞에서 그냥 거의 뭐 굶어 단식 투쟁 이런 거 앞에서 꽹가리 치면서 끊임없이 싸워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겨요. 와, 이게 단결이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이겨. 예. 그래서 농민들의 권익을 쟁취하는 그런 승리의 결과를 맛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노동쟁의가 있습니다. 노동쟁의. 뭐 당시 그 조선노동총동맹, 뭐 농민들은 조선농민총동맹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노동쟁의, 뭐 그 형태로는 뭐 아사, 굶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이런 어떤 그 쟁의들도 20년대에 있었고요. 대표적인 쟁의가 있다면 20년 후반에 있었던 원산총파업입니다. 원산총파업. 이 원산총파업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까? 이건 뭐냐면요. 원산에서 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했을 때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지지해주고 연대해주면서 성원과 응원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원산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였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 바로 일본의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에 반대하면서 원산 노동자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연대의 지지를 보내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회주의 안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예, 바로 노동자의 개념, 노동자의 연대만 있지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노동자는 조선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되는 거야. 일본 자본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노동자들도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 국제적인 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원산 총파업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쟁의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특히 1920년에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활동합니다.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 사회주의 공부 안 하고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삶을 안 살면 지식인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사회주의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1920년대. 그래서 일제가 이것들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1920년 소위 문화통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치안유지. 1925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쭉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이어지는 법인데요. 이게 바로 치안유지법이라는 겁니다. 이 치안유지법은요. 20년대에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겠다. 그러니까 특히 사회주의를 타겟팅해가지고 만든 법이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회주의 쪽은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좀 합법적인 공간에서 싸우는데 좀 힘들어요, 지금.
뭔가 쟁의를 하려고 하면은 치안유지법을 들먹이면서 잡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은 뭔가 좀 합법적인 공간 속에서 좀 이렇게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고, 그다음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는 지금 이게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어떤 세력들이 생기냐면 이런 자치론자들, 이광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치론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활동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되지 않냐. 일제가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인정은 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면서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회주의자들이죠. 아니 그러려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의 식민지배를 인정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민족주의 진영 내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 분열 행위들. 그래서 이렇게 자치론자로 비타협적 나뉜 어떤 상황 속이 되면서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뭔가 이런 자치론 세력들을 좀 공격할 수 있는 그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사회주의 세력들은 쟁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합법적 공간이 필요했고, 민족주의 진영은 이런 자치론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연대 세력이 필요했고, 이러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원칙적으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사회주의는 자본과 타도예요. 근데 그 자본가는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사회주의 세력은 어찌 보면 민족주의 진영을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거든. 그런데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자가 손을 잡는다? 대박.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 가장 큰 적, 우리가 지금 물리쳐야 될 적은 바로 일본이라는 외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좌우 합작이 시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외부 세력과 외국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세력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실체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 이 좌우합작 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또 하나의 사건이 60만세 운동이라고 있어요. 제가 좀 설명 드릴 텐데 60만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이제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 순종 인산인, 순종 장례식을 활용해가지고 나왔던 그런 운동이 되겠는데, 이 60만세 운동의 과정에서 이건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기획을 했고 학생들이 참여했던 건데, 사회주의자들이 이 60만세 운동을 전개할 때 그 장소를 내어주고 도구를 빌려줬던 게 민족주의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의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들이 손을 잡았어. 한번 같이 해본 거야. 일본 타도를 위해서. 되는데? 가능하겠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선민흥회라는 겁니다. 이 조선민흥회에서 이 좌우합작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가능하다. 그 판단이 들면서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언은 뭐냐면 사회주의 진영에서 민족주의 진영과 손을 잡고 일제 타도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일제강점기 최대 항일 규모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신간회가 1927년에 드디어 결성이 되는 겁니다. 이 신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조직입니다. 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좌우합작 운동의 실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가장 큰 규모의 단체로서 우뚝 섰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간회는요, 이상재를 회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홍명희. 여러분들 그 임꺽정 소설 임꺽정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홍명희가 부회장, 이상재가 회장. 이 이상재가 민족주의 진영, 홍명희가 사회주의 진영. 이렇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유일당, 하나의 당, 민족이 정말 하나의 당으로서 일제에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신간회는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서요, 좌우합작 운동단체인데요. 공개단체였고요. 전국의 지회를 갖고 있는 최대 조직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매단체도 있어요.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던 근우회라는 자매단체도 결성을 하고 있더라. 특히 여러분은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온 게 뭐냐면 신간회 하면은 뭐 답지는 이겁니다. 이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을 해줬다. 아우, 이건 너무 중요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신간회 하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을 해줬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제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나주에서 광주 오고 가는 어떤 그 열차, 그 안에서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싸우면서 벌어진 사건인데, 여기에 이 신간회가 전폭적인 지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7년도에 만들어졌다가 결국 나중에는 해소됩니다. 해소란 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요 해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건 키워드일 수 있어요. 요거는 신간회. 그러니까 이 단체가 뭐지? 모르겠어. 근데 해소란 말이 나왔어. 그럼 신간회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소는 뭐냐면 해체예요. 근데 해체인데 발전적 해체. 그러니까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을 해체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간회보다 좀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 해체하는 것. 이걸 해소라 그래요. 근데 더 좋은 형태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 해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건 이런 어떤 그 신간회의 역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그래야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어떤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당시 그 신간회가 만들어진 결성되는 배경은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도 뭐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의 안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주장도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간회 활동,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내부 속에서 나왔던 그런 합으로서의 신간을 봤고요. 다음 운동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20년대는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좌우합작 운동의 결과는 신간회뿐만 아니라 대중운동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중운동. 자, 이 대중운동 속 학생운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운동은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60만세 운동은요. 순종의 인산일. 네, 순종의 인산일. 자, 기억해봐. 고종의 인산일은 어떤 운동? 3.1운동. 순종의 인산일은 60만세 운동. 1926년도예요. 자, 이 순종 인산일을 이용을 했는데요. 바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했고요. 여기에 민족주의 진영이 도움을 주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이 바로 화살표 잘 보세요. 바로 이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요 안에는 조선민흥회가 있겠고 정우회 선언이 있겠고 그리고 신간회로 가는 거겠죠. 요 흐름 잘 봐두세요. 60만세 운동, 조선민흥회, 정우회 선언, 그리고 신간회. 오케이? 자, 신간회 결성됐어. 자, 그 다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어떤 거냐면 광주에서 나주로 가고 있는 그 통합 기차 열차였어요. 근데 그 안에 일본인 학생도 있고 조선인 학생도 있었던 거야. 근데 옛날에 그 여학생들은 이렇게 머리 댕기를 따잖아요. 댕기를 땄는데 일본 학생들이 이 댕기머리를 잡고 장난을 친 거야. 이 저 생진하면서 비하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난친 거야. 이걸 본 조선 남학생들이 격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주역에 내리고 나서 그 학생들과 대판 싸워요. 이게 집단 난투극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러면서 주동절이 잡혀가 경찰서에. 그런데
일본인 학생들은 뭐야? 풀어줘. 조선인 학생들은 잡혀. 뭐야 이거? 이거 봐라. 학생들이 또 얼마나 또 이 순수합니까? 참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식이 전국적으로 이 동맹 휴학의 네트워크가 쫙 되면서 3.1운동 이후 가장 큰 민족운동으로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개가 된 거예요.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11월 3일입니다. 옛날에는 이 날이 그 학생의 날로 불렸던 그런 날인데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 동맹 유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렇게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를 열고 민중대회를 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60만세 운동, 조선민흥회, 정우회 선언, 신간회,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 순서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 흐름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청년 운동도 이루어집니다. 뭐 조선 청년 총동맹, 하여튼 총동맹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때 여러분들 뭐 조선 농민 총동맹, 조선 노동 총동맹, 조선 청년 총동맹 이런 것들이 정말 만들어지면서 그 계층별 이런 어떤 그 독립 단체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 자, 그리고 소년 운동도 전개됩니다. 자, 이 소년 운동은요. 특히 천도교에서 중심이 되었죠. 천도교 신자예요. 방정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파 방정환. 소파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적을 소자에다가 파간 물결파자예요. 아이들에게 그 잔잔한 물결을 일으켜 주겠다. 라고 해서 그 호를 소파로 지은 겁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천도교 신자예요. 천도교는 여러분들 어느 종교에서 바뀌었다 이름이 동학에서 바뀐 겁니다. 동학의 핵심적 사상이 뭐예요? 인내천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인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어린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없었어요. 독립적인 이름이 없었어요. 늙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젊은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당시 지금 이제 늙은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죠. 이 당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늙은이, 젊은이는 있는데 그 다음은 없는 거야. 어린이를 그 당시에 뭐라 부르냐면 아들놈, 딸년 뭐 이런 식으로 요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때 만들어요. 이때 처음으로 1922년입니다. 이게 1920. 그래서 지금 2022년도가 바로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해거든요.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어린이 이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당시 어린이는 어떤 존재냐면 아빠가 술 먹고 오면 그냥 맞는 존재야. 이 아들놈의 새끼, 이 딸년 하면서 막 때리고 막 그래요. 화풀이를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천도교에서 사람이 곧 하늘인데 인내천인데 그 어린이도 역시 하늘인데 어찌 함부로 대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걸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 당시 그 잡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어린이 전용 잡지 어린이가 만들어져요. 이때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잡지가 있었는데 그게 보물섬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그 매달 이렇게 나오는 만화 잡지인데 정말 그날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그 연원이 바로 이 어린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운동. 뭐 여성운동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성이야말로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차별받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저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 집에 와서 아이 낳는 존재.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성종 때, 이 성종이 언제? 이거 한 400~500년 전. 조선 성종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어떤 인식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차별과 완벽한 인권 유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성의 어떤 그 주체성, 자주성을 좀 찾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이 전개된 것이죠. 근우회. 이 근우회는 이제 신간의 어떤 자매단체로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어떤 그 좌우합작 운동으로서의 근우회 활동이 또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또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뭐냐면 이 백정들이 중심이 되어서 백정은 여러분들 소 잡고 고기 잡는 거. 이것도 역시 또 차별에 근거하는 거예요. 형평이라고 하는 건 형은 뭐냐면 이 저울입니다. 이 백정들이 그 고기를 잘 때 하는 저울이에요. 평평하게.
그 저울의 무게를 평평하게 만드는 운동이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백정들의 자식들이 학교에 갔어. 그럼 놀리는 거야. 너 백정의 자식이지 이 천한 것 하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894년 가보개혁을 통해서 이 땅의 신문제는 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평등사회로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여전히 차별적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와서 막 우는 거야. 아빠 나 백정집 아들이라고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이 애들이 놀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진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전개됐던 운동이 바로 이 형평운동이더라 라고 하는 거.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이 대중운동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은 바로 차별에 대한 철폐였습니다. 학생들은 민족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중지하라 라고 외친 것이었고, 소년운동은 어린이에 대한 어떤 차별 중지하라, 여성운동은 여성에 대한 차별 중지하라, 형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차별 중지하라, 이런 차별을 중지하라는 어떤 사회적 운동이 거세게 1920년대에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1920년 소위 문화운동, 정책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자, 1920년대 또 엄청난 운동이 있죠. 그게 바로 의열투쟁이라는 겁니다. 의열투쟁. 1920년대 의열투쟁은 이제 총을 쏘고 폭탄 던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열단. 자, 이 의열단은요, 김원봉 단장이 중심이 되었죠. 김원봉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현상금이 붙었던 인물이에요. 백범 김구가 지금 우리 돈으로 시가 60억 정도가 현상금 붙었습니다. 김원봉은 200억이 붙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 김원봉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이 김원봉이었거든요. 왜? 여기 펑, 저기 펑, 펑펑펑 터지고 있으니 일본으로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바로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자, 이 의열단은요,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설계도가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에 적혀 있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을 썼던 사람이 바로 신채호. 방법은 폭력입니다. 폭력에 의해서 일제를 타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폭력이 무차별적 폭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빼앗아 갔던 일본 관리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관들, 그 기관들이 타겟이 되어서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 그들을 타도한다 라는 게 바로 이 의열단 조선혁명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선혁명선언이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좀 순서를 한번 보면요, 이게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도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온다. 부산, 그 다음에 옆에 밀양 올라온다. 서울로 올라와. 서울로 올라오면 서울에서 이제 남산, 이게 이제 한강이 흐른다.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 남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산. 여기 남산이 이제 여기 이제 조선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예, 조선 총독부. 그 다음에 좀 더 올라온다. 그럼 이제 종로. 그리고 요 순서예요. 부산에서 밀양에서 총독부, 그다음에 종로,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다음에 이제 그 종로 일대에서 또 이제 한번 있었죠. 그게 바로 식사는 이것도 이제 종로 일대예요.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우리가 주요 의열단의 어떤 그 활동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쭉 올라와요. 예. 왜냐면 이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예. 그래서 이 밀양 출신들이 의열단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의거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익상의 이 총독부, 총독 폭파 사건. 김익상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영화 그 밀정의 맨 마지막 엔딩 컷에 보면
어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조선 총독부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바로 이 김익상을 연상하면서 그 컷을 지금 만든 거거든요.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한 다음에 빵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헌병들이 막 쿵당쿵당 하면서 2층으로 조선 총독부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 전기 배선 공사를 하는 걸로 위장을 했었거든요. 김익상이 탁 2층에서 내려오면서 헌병들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병들 오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쪽에 지금 엄청난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조심해서 올라가십시오. 네 하고 내려가요. 그리고 사라져. 와, 이야 이 사람 대단. 그리고 어디서 등장하냐면 상하이에서 등장합니다. 중국 상하이.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인물이 바로 이 김익상이다. 김상옥. 김상옥은 그 영화 그 밀정에서 맨 앞에 장면이 나오죠. 왜 지붕을 타고 다니면서 탕탕탕탕탕탕 쐈던 정말 이 김상옥은 일대천. 정말 그 조선의 진정한 총잡이. 일본 경찰 1000명과 일대천으로 싸웠던 인물이 바로 이 김상옥이에요. 정말 맨 마지막 한 발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면서 삶을 마감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전설이에요. 나석주. 나석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석주는요. 지금의 그 명동의 롯데백화점 그 자리가 옛날에 식산은행이 있었던 자리고 그 옆에 그 명동으로 들어간 입구에 그 지금의 그 외환은행 지금 이제 하나은행이 됐나? 그럴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맨 처음에 바로 그 롯데백화점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이 나석주가. 그리고 식사하는 그 자리에 뛰쳐 들어가서 탕탕탕 총을 쏘면서 폭탄을 던졌는데 그 폭탄이 불발이 돼요. 그래서 바로 나와가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가서 당시 어떤 토지 문서나 이런 것들이 2층 창고에 있었거든요. 또 물 빡 채워 들어가서 올라가서 땅땅땅 치면서 폭탄을 팍 투척을 하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시가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거기서 또 삶을 마감했던 인물이 나석주입니다. 정말 이 명동 일대를 그냥 한바탕 그냥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인물. 그 다음에 이제 김지섭. 김지섭은 이제 일본 황실에다가 폭탄을 던졌던 인물이에요. 이 김지섭이 어떤 인물이냐면 1923년도에 여러분들 관동 대지진이 벌어집니다. 이 관동 대지진이 벌어지는데 정말 그 리히터 규모 7.9예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벌어진 거예요. 도쿄가 그냥 푹썩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일본인들 사이에서 유언비어가 돌아요. 조센진들, 혐오 단어죠. 조센진들이 지금 우물가에 독약을 풀고 있다. 조센진들이 지금 불을 지르고 있다. 조센진 처녀의 치마 속에 폭탄이 들어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이러면서 일본인들이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조선인 사냥을 시작합니다. 조선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찍어가지고요. 백주 대낮에 너 1부터 10까지 일본어로 너 읽어봐. 발음이 어눌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렇게 죽인 사람은 6,000명이 넘어요. 백주 대낮에. 단지 식민지 조국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법에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관동 대지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0년대. 이 모습을 김지섭이 본 거예요. 울분에 찬 모습으로 대성통곡을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저항 하나 하지 않고 이것이 유야무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일본 황궁에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김지섭. 그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삶을 마감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의열단원 김지섭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또 키우고 있는 건 아닐지, 우리의 교육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 김지섭을 통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김지섭,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단순히 시험 문제 푸는 그 대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은 모든 것을 내놓으셨던 분들입니다. 자, 이 의열단 어떤 이 투쟁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이제 20년대 정말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김원봉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이제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이 의열 투쟁만으로서는 독립을 찾는데 좀 한계가 있겠다. 왜? 일본 고관을 죽였어. 그럼 그 자리에 또 채워지는 거야. 일본 건물을 폭파시켰어. 그럼 그 자리에 또 태우는 거야. 이렇게 되어서는 이거는 악순환이다. 뭔가 조직이 필요하겠다. 개인적 투쟁이 아니라 조직이 필요하겠다. 당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30년대 들으면요. 노선이 바뀌어요. 의열단 노선이.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 의열단원들이 어디 들어가면 20년대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합니다. 황푸 군관학교가 어디냐면은 그 장제스 중국 국민당을 이끌던 그 지도자거든요. 그가 운영하는 어떤 그 학교라고 보면 돼요. 일단 비교하면 이제 중국 육사학교, 중국 육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김원봉도 들어가요. 많은 걸 배우죠. 많은 걸 배우면서 이후에 이와 비슷한 학교를 만들고 조선인 간부들을 육성해 냈고 그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민족혁명당을 만들 것이고 그 민족혁명당 이후에 조선의용대를 만들 것이고 그 조선의용대 군대를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 쟁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의열단은 노선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자, 국어에서는요 조선어 연구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조선어 연구회님. 여러분들 10월 9일 날 한글날 쉬시죠? 이분들 덕분입니다.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하루 쉬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한글날 처음 만드셨어요. 그때 이름은 각야날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글날에 전신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루 쉬는 거예요. 10월 달에. 조선어 연구회.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 좀 민족주의 진영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프 문학. 이건 이제 사회주의 진영.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문학적인 묘사 이런 것도 중시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카프 문학 이런 것도 발달하고 있다. 봐두시면 되고요. 역사 쪽에서는요. 자,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신채호와 박은식이 활동을 하겠네요. 신채호,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이 조선사 연구초의 난가사상. 이건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난가사상.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조선역사 1000년의 제1대사건이라고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쓰여져 있다.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에서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채호가 답합니다.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렇겠죠. 나와 나 아닌 자와의 투쟁의 역사.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일제강점기니까 일본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 박은식은요. 뭘 강조했냐면 국혼을 강조합니다. 혼. 나라가 망했어도 역사만 잊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형체는 다시 돌아온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국어하고 역사. 이것만 우리가 잃지 않으면 혹시 나라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그 역사는 다시 돌아옵니다. 혼.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혈사 이런 책들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이렇게 난과 혼 이렇게 정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다음에 영화 나온규의 아리랑 아까 제가 앞에서 제가 명동학교 설명했잖아요. 여기 이제 뭐 동문이 저 윤동주도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리랑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그걸 지금도 영향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 박중빈이 이제 새생활 운동을 창시했던 그런 내용들. 요거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도교 좀 더 보면요. 여기 밑에 좀 더 들어갈게요. 여기 땡 찍고 천도교. 천도교가 이 당시에 만들었던 그 잡지 개벽.
그 다음에 신여성 뭐 이런 어떤 그 잡지들을 또 발견했고요. 불교 측에서도 조선불교 유신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한용운이 활동을 했습니다. 뭐 사찰령 폐지와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 각각의 어떤 종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920년대 국내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소위 그 문화 통치 시기에 어쨌든 하나라도 좀 더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젠 국외입니다. 1920년대 국외 독립투쟁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에서 학교를 만들었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드디어 설어군정서, 북로군정서 이렇게 만들었던 이들이 드디어 이제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총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 흐름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먼저 갑니다. 자, 여기 지금 봉오동 전투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네, 봉오동 전투. 자, 이 봉오동 전투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봉오동 전투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아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북간도 지역에서 그 있었던 부대, 북로 군정서와 대한독립군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먼저 대한독립군부터 출발합니다. 이 대한독립군과 여러 연합부대가 되어가지고 이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일본이 깜짝 놀랐어요. 이 만주 지역에 이 독립군들이 너무 많은데 큰일 났는데 이것도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군대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명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으켰던 게 뭐냐면 바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이 훈춘, 일본 그 영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상 안에 중국 마적단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만들어요. 지네 집을. 그 과정에서 일본인도 죽어요. 뭐 완전 미친 것들이야 이거 완전히. 그지? 자국민들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나? 매수해가지고. 딱 그 일이 터지자 여기는 치해복권 지역인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지키지 못했다. 중국 정부한테. 우리가 직접 가서 지키겠다. 마치 이모군란 때 재물포조약 체계라는 그 모습과 똑같죠. 예, 우리 지키지 뭐, 우리 직접 지키겠다라고 해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훈춘 사건 계기로 해서. 자, 그러면서 전개되었던 전투가 바로 이 백두산 일대 위쪽에서 벌어졌던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는요 며칠간 벌어졌는데요. 그 고개마다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이런 어떤 전투가 있습니다. 이 청산리 전투에는요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부대도 같이 합류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합군 부대가 결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죠. 특히 여기는요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의민단도 이 청산리 전투에는 합류합니다.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요 이름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청산 전투인데요. 정말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엄청난 승전을 일으켰던 그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청산리 전투의 어떤 승리의 배경은 게릴라전 지형 지물을 기가 막히게 활용한 거예요. 특히 안개가 걷히고 사라진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활용하면서 정말 신출귀몰. 자, 이러니까 일본이 완전히 뿔이 난 거예요. 봉오동에서 한 방 막았죠. 청산 또 한 방 먹었죠.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 일대를 그냥 다 초토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이런 만행과 학살을 또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활동이 안 되니까 결국 올라가요. 독립군들이 올라가서 이곳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곳에서 대한독립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에다 여기다 이제 합쳤으니까 단자만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희를 중심으로 한, 여기 이제 알파에는 김좌진도 있고 홍범도도 있고 서희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서 진열을 재정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러시아령으로. 여기가 이제 자유시라는 곳인데 이곳에 갔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얘기가 좀 달라. 가니까 무기를 일단
해제하라는 거예요. 무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에 들어와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결국 그 과정에서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 결국 다시 내려와요. 만주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결성하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요 일종의 임시정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요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역할을 지금 이 지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도 참변을 통해서 이제 밀어냈는데 이 독립군들이 다시 지금 만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한번 이들을 옥죄기 위해서 이 중국 만주 군벌들과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요. 바로 이곳에 들어왔던 이 독립군들을 잡아서 일본에 넘기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은 일본군도 피해야 되고 중국군도 피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통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개된 게 바로 삼부 통합운동. 그래서 그 결과 북쪽에서는 혁신의회, 남쪽에서는 국민부로 세 개가 두 개로 이렇게 통합되는 모습들로 2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30년대 바로 이렇게 혁신의회와 국민부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30년대 역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꿈, 그들의 꿈. 그들의 꿈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식민지 조국의 백성을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식민지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